어, 저희 팀. 혹시 들리시나요? 들린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들리시나요?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CI/CD 개론편을 세미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시간짜리 세미나인데 생각보다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분량이 대단히 많아가지고 2시간을 조금 빠르게 아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만약에 말씀을 듣고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편하게 질문을 주셔도 되고 또는 제가 여기서 오늘 발표하는 내용들은 지금 보여드리는 여기 참고도서에 대부분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참고도서를 관심이 있으시면은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줌 호스트가 누구세요 지금? 저희 아, 그 저희 수락 좀 해주세요. 입장. 스타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감사합니다. 제가 연초, 그러니까 한 4월, 5월, 연초는 아니고 한 초반에 이제 4월, 5월쯤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모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책을 신간이 나와가지고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책이랑 그다음에 이 책에서 주구장창 언급하는 책이 또 한 권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엔진이라고 하는 요 책입니다. 제가 그전까지는 CI/CD에 별로 관심이 없다가 요 두 책을 보고 나서 급격하게 CI/CD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내용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제가 혹시 있으면 호스트가 지금 저도 바꿔주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선생님인데. 어서 오십시오. 네, 맞아요. 네,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 모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책과 그다음에 옆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엔진 이 책에서 이제 제가 CI/CD에 관심이 생긴 거고요. 어떤 이제 경유로 그것이 생긴 거냐면은 이 두 가지 책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어떤 잘 만든 소프트웨어와 그다음에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조직이 어떤 경우에 고성과를 받고 어떤 경우에 저성과를 받는지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만든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듣고 제가 CI/CD에 관심이 생겼는데 이미 정답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에서 고성과를 받는 조직들은 바로 이 CI/CD나 이런 지속적인 배포를 굉장히 잘하는 팀이 대체로 고성과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세미나를 하면서 자칫 계속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컴플 앞에 제프 베이조스의 말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제가 뭐 오글거리려고 이런 말을 쓴 게 아니고 제프 베이조스가 기본적으로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또 참고도서에 보면은 이 개발자에게 물어보세요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마존이고 그리고 CI/CD 이따가 제가 후속편에서 어떤 회사가 CI/CD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회사가 바로 아마존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이 물류를 거의 다 잡아버리고 했는데 정작 아마존은 자기네를 정의를 내릴 때 우리는 물류 회사라고 정의를 내리지 않고 우리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CI/CD가 뭔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세미나를 들어오셨을 건데 정작 CI/CD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대답을 잘 하시는 분이 잘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CI/CD가 뭔지 개념을 딱 살펴보면 바로 자동화입니다. 자동화. 이 자동화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고 보통은 이 문장을 그대로 풀이해서 지속적인 통화, 지속적인 전달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풀이를 한 뜻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자동화라는 뜻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고요.
CD는 이 CI가 나온 다음에 이제 비교적 한참 뒤에 나온 개념이에요. 제가 그 참고도서에 또 언급한 요 Continuous Delivery라는 요 책에서 처음으로 CD라는 개념이 나왔고, 요 CD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CI를 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CD가 CI보다는 조금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 자동화라는 뜻이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CI/CD를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제가 요 문서를 작성하기에 앞서서 CI/CD에 대한 어떤 세미나를 해놓은 다른 문서들을 많이 봤는데요. 대부분이 어떤 특정한 기술에 대한 어떤 사용법이나 매뉴얼적인 컴플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뭐 젠킨스, 뭐 아니면은 뭐 GitHub 액션, 그 다음에 또 외부로 나가서 구글링을 하면은 뭐 좀 넓게 가면은 뭐 팀시티, 뭐 하다못해 뭐 옛날 문서들을 보면 허드슨까지 뭐 엄청 많았는데, 뭐 트래비스 CI도 있고. 근데 정작 재밌는 거는 요 CI/CD를 우리가 정의를 내릴 때 요 Continuous Delivery나 이런 다른 책들을 보면은 CI/CD는 이렇게 어떤 뭔가를 다룰 줄 아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어떻게 보면 요 세미나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CI/CD는 약간 좀 와닿지는 않을 수 있지만 되게 이런 식으로 어떤 그 실천을 하는 어떤 방법론인데요. 이 CI/CD가 본격적으로 생겨난 게 우리가 아주 지겹도록 듣는 바로 애자일 프로세스가 확립이 되고 나서 생긴 거예요. CI/CD라고 하는 어떤 정의 자체가 애자일이 생기고 나서 생긴 게 아니라 CI/CD에 대한 어떤 필요성이나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은 이미 한참 전부터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에 CI/CD를 녹이기 시작한 게 본격적으로 애자일 프로세스가 확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첫 번째 단초를 제공한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캔트백의 이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입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애자일이라는 게 뭐 몇 명의 개발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프로세스인데, 그때 주도적으로 선언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켄트백이나 혹은 뭐 에릭 감마고, 이 켄트백의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 그래서 애자일의 거의 대부분을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데요. 이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서 힘든 걸 자주 해, 힘든 걸 자주 해야 돼라고 이렇게 책에서 나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 CI/CD의 어떤 근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CI/CD를 왜 알아야 되냐면,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는 성과가 높은 조직은 CI/CD를 굉장히 잘한대요. 그럼 어떤 게 높기 때문에 얘네가 고성과를 받는지를 우리가 보면은 바로 생산성이 높아요. 그 밑에 이렇게 보면은 소프트웨어를 고객한테 인도하지를 못하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열심히 잘 만들어서 그걸 갖고 고객한테 줘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성이라는 거는 절대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이 CI/CD를 잘 적용한 어떤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을 비교를 한 연구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읽었다고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엔진에서는 이제 2017년도 연구 결과를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DORA라고 하는 어떤 이제 도라죠, 도라. 발음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 서베이 업체에서 조사한 또 데브옵스 레포트라는 게 있어요. 2016년, 그다음에 또 제가 첨부한 건 2019년도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고성과 조직들은 기본적으로 저성과 조직보다 코드를 대략 46배 더 자주 배포를 했고요. 그리고 계획에서 배포까지, 즉 사이클이 엄청나게 빨랐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우리가 자주 배포를 하면은 에러가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는 되게 신중하게 아주 준비를 열심히 해서 배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재밌는 거는 자주 배포하는 이런 조직들이 전체적으로 장애 복구나 변경 실패율이 훨씬 낮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능한 건지도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성이 뭔가를 또 한 번 더 보면은, 여기 요 기사에 보면은 생산성은 결국 우리가 어떤 개발 주기당 처리를 얼마나 하는지가 생산성이에요. 그래서 처리량이 결국 요 분모가 높아지면 생산성이 높아지고요. 또 개발 주기인 요 분자가 낮아지면 생산성이 덩달아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처리량을 높여야 되고 개발 주기를 짧게 해야 됩니다. 개발 주기를 왜 짧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런 기사에 의존해서 제가 개발 주기를 짧게 해야 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요 애자일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요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결국 제조업에서 영향을 받았어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마 뒤에 나오는 얘기를 아실 건데요.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 도요타
생산 시스템이라는 어떤 생산 제조 과정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요타 생산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결국 저희가 돌고 돌아서 에자일을 이해하는 방법이 되고요. 그걸 이해해야지 저희가 CI/CD를 본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도요타 생산 시스템을 또 이해를 하려면 바로 그 도요타 생산 시스템이나 그 당시 일본한테 영향을 줬던 요 에드워드 데밍이라는 사람의 이론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주 이해하기 무지만한데. 근데 이 에드워드 데밍의 요 개선 활동 모델이 바로 우리가 품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궁극적으로 품질을 높이고 싶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인데요. 그 1950년대 이 사람의 세미나가 일본에 있고 없고 전후로 일본에서 산업의 발전 속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 사람의 이 세미나를 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 전후 일본 경제에 기적과도 같은 영감을 준 연설이라고 일본에서는 이걸 아예 이렇게 대놓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이 미국인한테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미국인 맞나? 아무튼. 그래서 이 에드워즈 데밍의 개선 활동 모델이 우리가 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이분이 제시한 데밍 휠 혹은 데밍 사이클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데밍 휠, 데밍 사이클인데요. 지금 뭐 여기 나온 글들을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그거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피드백을 받고 피드백을 토대로 개선을 하는 이 네 가지 움직임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 피드백이 고객에게서 나오는 피드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 고객이라는 정의는 뭐 직원도 될 수 있겠지만 대표적인 거는 실제로 우리의 클라이언트겠죠. 그러면 이 피드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국 우리는 개선을 되게 자주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그 관점에서는 요 1, 2, 3, 4가 아주 빠른 주기로 여러 번 반복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1년에 딱 한 번 이렇게 회전이 돌면은 다 딱 그냥 피드백도 한 번 받고 끝나는 건데, 만약에 1년에 이거를 365번, 뭐 혹은 뭐 1000번, 2000번 이렇게 만약에 사이클을 돌 수 있다면 우리는 피드백을 그만큼 받을 수 있고 그만큼 계속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품질의 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간단한 원리가 1950년대에 일본을 아주 강타를 해가지고 그 당시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이거를 차용을 했고 우리가 이제 곧 배우게 될 바로 이 도요타 생산 시스템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도요타 생산 시스템을 이제 이해하면은 저희가 CI를 하거나 혹은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거나 혹은 에자일에서 말하는 것들을 전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는 제가 이제 기승전결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서 하고 있는 방식들이 저희가 지금 실제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녹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도요타 생산 시스템은 이제 일본의 그 오노 다이치라고 하는 분이 만든 건데, 그 당시 전까지 이게 나오기 전에는 전 세계는 요 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자동차 포드죠. 그 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이 포드 시스템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폭포수 모델입니다. 폭포수 모델도 제가 밑에서 쉽게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도요타 생산 시스템이 포드 시스템을 이기기 위해서 왜 이런 게 만들어졌냐면은, 그 전후 일본은 기본적으로 자원이 없었는데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생산하려면은 그 포드 시스템을 맹목적으로 도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맹목적으로 도입을 할 수가 없었냐면 두 개가 뭔 차이가 있길래 도입을 할 수 없냐면, 포드 시스템은 그 우리 백종원 대표님의 메뉴를 단 하나로 만드는 그 전략이랑 똑같아요. 만드는 사람이 선택지를 주지 않고 그냥 만들어 제끼는 거고, 사용자는 그 만들어낸 제품이 마음에 들면 사고 아니면 안 사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도 팔리는 양이 비교적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물건을 단 한 종류만 만들어 가지고는 그 회사가 돌아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품종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다품종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그때마다 매번 새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럼 다품종은 유지를 하되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만들 수가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비용을 뺄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전부 다 빼는 걸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비용이 어디서 나는데? 라고 고민을 해보니까 바로 고객한테 전달되는 그 과정 외에 모든 건 다 비용이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이 포드 시스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일 제품을 생산하는데, 이 단일 제품이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사용자가 이걸 좋아할 거야 라고 가정을 세우고 만드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들었는데, 내놨는데 안 팔리면 이런 도요타 같은 작은 회사들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요타는 어떻게 생각을 바꿨냐면,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데밍 사이클처럼 만들기 전에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그때 요청을 듣고 만드는 식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문 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다품종을 소량 생산으로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은 주문을 받고 만들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만드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축을 하려면은 뭐 지금 우리가 테스트를 따로 절차를 둬가지고는 개발 끝나고 테스트 기간 뭐 일주일 갖고 2주 갖고 그 다음에 내놓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만드는 시간으로 벌써 시간 다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만드는 시간 도중에 품질을 다 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밍 사이클을 도요타 생산 시스템에 도입을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버그를 잡았냐면 여기서 나오는 자동화가 아니라 자동화라고 나오는데 이 자동화의 자동은 그거예요. 바로 기계가 스스로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자동화예요. 이게 AI 같은 자동화가 아니고 그 전까지의 기계들은 물건이 기계에서 딱 끼면은 사람이 가가지고는 그걸 고치는 동안에 옆 사람이 대신해서 물건을 만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공장 노동자가 계속 그 프로세스에 매여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개선된 기계에서는 이 자동화가 적용된 기계는 물건을 딱 넣었다가 물건이 끼거나 혹은 뭐 결함이 생기면 기계가 알아서 멈춰요. 사람처럼. 그러니까 그 공장 직원들은 그 기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고 슬슬 이렇게 전체적으로 둘러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둘러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애자일에서도 크로스 펑셔닝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프로세스 이해도가 왕창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물건이 기계에 끼지 않더라도 이게 컨테이너 벨트에 가고 있는 물건이 또 결함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직원들이 위에 있는 이렇게 선을 잡아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여기 차가 뭐 찌그러졌어 이렇게 선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놀랍게도 공정이 그냥 멈추는 거예요. 갓 들어온 신입이 봤는데 이상해 하면서 물건 잡아당기면 공정이 멈추는데 한국적인 심리에서는 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멈췄을 때 장점은 뭐냐면 그때그때 이 찌그러진 물건을 뭐 찌그러진 걸 피든지 아니면 얘를 뭐 치워버리든지 해가지고는 공정에서는 계속 깨끗한 물건만 남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그래서 이 공정을 싹 한번 거치고 나면 완성품은 우리가 따로 테스트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그 자체로 품질이 보장되는 게 바로 도요타 생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QA나 이런 거를 할 때 열심히 테스트 코드를 짜고 안 짜고가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만 논쟁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도메인 주도 설계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품질을 관리하는 단계가 요 앞 단계에 있으면 있을수록 전체적으로 비용이 낮아진다고 하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코스트 오브 디펙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 앞 단계로 이렇게 쏠렸잖아요. 이거를 이제 CI에서는 이제 그 결함이 있는 거를 이제 실패라고 정의를 해가지고 빨리 실패하는 전략이라고 하는데 얘를 이제 레리 스미스라고 하는 그 개발자가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앞으로 틀었다고 해가지고 shift left라고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CI를 잘 구축하고 성과가 올라간다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주기가 빨라지고 바로 shift left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실현이 됐을 때 우리의 전체적인 완성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앞 단계에서 에러가 딱 터지면은 여기서는 공정을 멈추잖아요. 공정을 멈추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공정을 뭐 멈추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 멈췄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이 공장에도 보면은 여기 사진에는 없는데요. 이렇게 뭐 뿅뿅뿅뿅 하면서 이게 멈췄다고 막 난리를 치는 램프가 있어요. 그게 아주 안 도는 램프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생긴 램프가 이제 공정이 멈추면 막 뿅뿅 하거든요. 그 CI/CD 책을 보면은 실제로 우리도 CI를 하다가 멈추면은 이런 거를 옆에 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두지 않고 평상시에 대신에 쓰는 게 있죠. 바로 슬랙 알림이나 뭐 이런 걸 쓰는 게 바로 요 안돈 램프의 대체적인 거예요. 우리가 익스트림 피드백 디바이스라고 하는 요 제조 공정의 그거를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제조 공정을 이제 훗날 80년대에 어느 기업가가 두 개를 정리해가지고 이름을 붙인 게 바로 린 매니팩처링이에요. 우리가 린 매니팩처링을 들어봤냐라고 물어보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하는데 정작 그게 뭔데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데 린 매니팩처링의 린은 바로 비계가 없는 고기가 린이라고 합니다. 즉 한마디로 기름을 쫙 뺀 거예요. 기름을 쫙 뺐다는 얘기는 낭비를 쫙 뺀 거예요. 어떤 낭비를 뺐냐면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 배포 주기나 어떤 개발 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자체가 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짧게 배포하고
그 다음에 자주 배포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을 짧게 가져가고 그 상태에서 피드백을 여러 번 받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이라는 이론을 세운 게 바로 린 매뉴팩처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린 매뉴팩처링이 이제 각각의 분야로 넘어갔어요. 뭐 자동차, 뭐 건축, 뭐 등등등등등등 넘어갔는데 그게 소프트웨어로 넘어온 게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는 린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입니다. 그래서 그 린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그 메리 포펜틱의 책이 있는데 이 메리 포펜틱의 책을 보시면은 어떤 문구가 나오냐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만큼이나 복잡한 설계 환경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산업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죠. 그런 산업들에서 요 제조 방법이 대체로 다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방금 위에 말씀드렸던 요 포드 방식의 개발이 아니라 어떤 도요타나 어떤 에드워즈 데밍이 말하는 그 린 생산 방식을 적용했을 때 그게 훨씬 더 생산성이 좋고 품질이 좋다는 거를 다른 분야들에서는 이미 다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가 그 사례를 여기다 첨부를 안 했네요.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는 이거를 잘 지금 적용을 못하고 있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세미나를 잡은 것도 이런 것들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세미나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문제는 이거를 옛날 사람들은 몰라가지고 적용을 안 했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익히 하고 있는 방식에서도 사실은 요거를 굉장히 자주 적용하려고 했던 우리의 옛 선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생산 모델을 보면은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요 폭포수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폭포수 모델 같은 걸 딱 떠올리면은 이제 SI 같은 그런 모델을 떠올리기가 쉽죠. 뭐 사실 지금 저희가 컬리에서 하고 있는 컬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제 좀 규모를 낮출게요. 이제 조금 입고해서 하고 있는 모델들도 대체로 완벽한 애자일을 100% 애자일은 아니에요. 약간 폭포수 모델이 있는데 그럼 이 폭포수 모델을 제창한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이 폭포수 모델을 정했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되게 놀라운 좀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위키피디아에 검색을 해보면 이 폭포수 모델의 시초라고 여겨지는 건 바로 이 윈스턴 로이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나중 하면 이제 반전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 윈스턴 로이스가 요 대규모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 관리학이라는 이제 요 논문을 발표를 했고, 이 논문에 나온 방법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폭포수 모델을 정립을 한 모델이라고 불려져요. 근데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이 논문을 다 안 읽어보고 폭포수 모델을 적용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예 읽어보지도 않았거나. 왜냐면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앞 단계가 끝나면 뒷 단계가 시작되고 뒷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가 시작되는 이 전형적인 폭포수 모델, 이 폭포수 모델을 설명하면서 끝에 뭐라고 하냐면은 어디지? 이거를 두 번 하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통상적으로 두 번이라고 표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과정을 반복하라고 표현한 거예요. 폭포수 모델이라는 거를 사실 이분이 실제로는 정의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 사람이 만든 이 논문을 가지고 우리가 멋대로 폭포수 모델이야 라고 정의를 내린 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건데요. 정작 이분은 이 논문에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데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거를 보지 않았는지 아니면 뭐 전달이 안 된 건지 우리는 뭔가 반복하는 거를 굉장히 게을리하죠. 그 사이클 주기가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반복을 자주 하는 게 굉장히 현명한 소프트웨어 모델이라는 거는 이미 1970년도에도 나왔던 모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애자일 선언문, 그 우리 탕비실에 붙어 있는 애자일 선언문 지겹도록 보는데 그 애자일 선언문을 보면은 딱 우리가 눈에 띄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주 전달하라. 이 자주 전달하라는 말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미덕처럼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유, 자주 전달하면 참 좋지. 이게 아닌 거예요. 자주 전달하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우리가 더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애자일 선언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가장 좋은 피드백은 고객의 피드백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고객의 피드백을 자주 받으면 받을수록 개선의 여지가 커지기 때문에 자주 배포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주 배포하려면 주기가 짧아져야 되고 짧은 주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덩어리를 빼야 돼요. 그래서 낭비를 제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뒤편에 나올 요 CI/CD의 기술적인 부분들을 설명하기에 앞선 배경 지식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저희 뭐 중간에 뭐 질문도 좀 받고 하시는 건지 그냥 끝까지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질문은 제가 끝나고 받을게요. 뒤에서 피하실 분이 약간 있을 수도 있어서.
필요하시면 에어팟을 끼시면 될 거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앞서 이제 뭐 일부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서 정리를 해드린 게 결국은 자주 배포하고 그 개발 주기나 생산 주기를 짧게 가져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 세계에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요 제프 베이조스가 있는 아마존이나 이런 좀 빅테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뭐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가 있는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바로 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3,000명의 개발자들이 하루에 14만 6천 번을 배포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넷플릭스는 아예 자체적으로 자기네 개발 블로그에 이 스피나커라고 하는 이제 프레임워크를 써가지고 하루에 수천 건씩 배포를 진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또 지어낸 게 아니라는 걸 알려드릴 테니까. 실제 운영 기준 배포 횟수예요? 맞습니다. 운영을 실제로 이만큼을 배포하는 거예요. 그럼 운영을 어떻게 이렇게 배포를 하는데 가서 터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하루에 그만큼 개발이 가능해?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건데 이게 바로 끝에 나오는 바로 지속적인 배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제가 이 앞에서 그냥 구절절 이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세요, 끝까지.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이런 어떤 사고 방식을 이미 이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는 뭐 뛰어난 천재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단번에 이룩했냐?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까지 굉장히 많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보면은 우리가 코드 컴플리트라고 하는 유명한 책 있죠. 거기에 이제 스티브 맥코넬이 쓴 책인데 그 스티브 맥코넬이 1996년도에도 벌써 자기 어떤 저널에다가 올린 글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목만 봐도 벌써 아시겠죠? 매일매일 빌드하고 그다음에 스모크 테스트를 하래요. 스모크 테스트가 뭔지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박살이 안 났는지를 보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빌드하라는 얘기를 96년도에 한 거예요. 그 당시에 빌드는 생각보다 지금처럼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어받아서 켄트백이 99년도에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서 그걸 언급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게 2001년도로 넘어가서 이제 마틴 파울러가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거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을 하거든요.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05년도에 웹 2.0이라고 이제 버전이 붙은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웹 2.0이거든요. 이제 블록체인이 뭐 3.0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2.0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2.0이 딱 도래했던 2005년도 6년도에 어떤 저널이 발표됐냐면 바로 End of the Software Release Cycle이라는 제목의 저널이 발표된 거예요. 즉 기존의 소프트웨어 발매 주기는 이제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플리커의 사례를 소개하는데 여기 보면은 매일 30분마다 배포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기사예요. 근데 이게 지금 출처가 날아가가지고 제가 링크를 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례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는 게 여기 보시면은 폴 듀발의 지속적인 통합에도 사례로 소개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사례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밑에 아마존이나 넷플릭스가 하루에 뭐 수천 건, 수만 건씩 배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루에 이렇게 배포가 가능해? 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또 지루하지만 참고 들으셔야 되는 게 우리가 그 과정에서 낭비를 줄이려면 그 낭비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는 또 빼면 안 되잖아요. 필요한 거를 빼가지고 그게 낭비라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럼 그게 필요한 게 뭐고 어떤 게 지켜져야지 우리가 극단적으로 프로세스를 줄이면서 속도도 높일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지겹지만 이제 하나씩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2001년도에 이제 마틴 파울러가 지속적인 통합이라는 이제 글을 작성하는 이제 개념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블로그 가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거를 여기 지금 2024년이라고 하니까 최근에 쓴 것 같이 보일까봐 오해하실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계속 갱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초 나온 거는 2001년도 뭐 이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참고도서에서 모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나 혹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엔진을 보고 CI/CD에 관심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재즈엄블이라고 하는 재즈엄블이죠. 재즈엄블이라고 하는 이 분이 여기도 나와요. 컨티뉴어스 딜리버리. 이 재즈엄블이라는 분이 이 마틴 파울러가 지금 속해 있는 그 소트웍스 회사의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파울러에게서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프로세서를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아주 좋은 거구나 하고는 이제 감복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런 논리를 이제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파울러의 지속적인 통합에 따르면요, 우리가 지속적 통합의 필수 조건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빌드 스크립트예요. 코드나 이런 것들을 통합을 할 때 우리가 빌드 스크립트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당연히 빌드 스크립트는 가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그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저처럼 안 좋은 회사를 여러 번 거쳐보시면은 거기는 빌드 스크립트가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에다가 녹여버리는 회사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도저히 뭐 추적을 못해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추적도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빌드 스크립트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빌드 스크립트가 있다는 소리는 한마디로 우리가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가지기 위해서예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수기적인 게 한 번이라도 들어가면요, 이 수기적인 게 들어가는 순간 요 위에 설명은 도요타 생산 시스템의 관점에서 완전히 깨집니다. 도요타 생산 시스템은 주문을 받으면 우리가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풀 시스템이라고 해서 에자일 조금 공부해 보시면은 풀 시스템 막 그런데 그 풀 시스템이에요. 한마디로 요청이 오면 하는 거지 시키지 않았는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수기가 들어가면 안 되고, 우리가 그냥 개발자는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냥 코드 작성하고 커밋하면은 갑자기 뒤에서는 지네가 알아서 그걸 끌어다가 막 빌드를 하고 그래야 돼요. 이게 바로 진정한 자동화의 의미고요. 그럼 얘네가 개발자가 작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딘가를 한 곳에서 지그시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 지켜보는 포인트가 바로 VCS예요. 왜 VCS인가 하면은 여기 요 스티브 발음이 안 되는 이 아저씨가 요 논문에서 레포지토리 패턴이라고 하는 이론을 녹여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버전 컨트롤을 될 수 있는 VCS를 써가지고 하는 거고요. VCS가 우리가 알고 있는 Git이나 SVN이나 이런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요 VCS를 써야만 되는 이유는 예전에 성철님께서도 되게 즐겨 하셨던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SSOT 때문에 그래요. SSOT가 뭐냐면 Single Source of Truth예요. 단일 진실 공급원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한마디로 어떤 운영에서 뭐가 터지면 걔가 터진 원인을 한 군데서 딱 보고 바로 잡아놔야 되는데, 만약에 그 터지는 원인이 곳곳에 퍼져 있으면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요. 단일 진실 공급원이 바로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가 빌드 스크립트를 짜고 났으면은 그 빌드 스크립트가 동작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모든 리소스가 이 VCS에 다 녹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현이 됐으면은 이제 이 빌드 스크립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파이프라인을 구성을 할 거고요. 당연히 파이프라인은 여러 단계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가시성이에요. 우리가 어느 단계에서 지금 터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GitHub 액션이나 젠킨스나 트래비스 CI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김영환의 강의가 나오네요. 아무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단계를 이렇게 그냥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요 CI/CD의 어떤 원칙에 의해서 요 CI/CD 툴을 만든 사람들이 다 이걸 따져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UI적으로 이걸 볼 수 있는 거는 다 이런 원칙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계에서 실패를 했고 어떤 단계에서 지금 잘 넘어가고 있고 이걸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지속적 통합은 바로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가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CI/CD에 대한 통념은 방법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제조 공정에서 파생된 이론을 근거로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녹여서 그거를 실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실천 방법을 무시하고 그냥 하게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게 CI/CD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세미나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CI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은 개발자가 결국은 소스를 작성해가지고 푸시를 하고, 그럼 푸시를 하면 트리거가 동작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빌드 스크립트에 나온 대로 쭉 우리가 설정해 놓은 대로 실행이 되고, 마지막에 빌드 결과가 도출되면서 우리가 작성한 코드들이 한 곳에 통합이 되는, 그게 바로 CI 절차입니다. CI를 하기 위해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때도 보면은 그냥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 그게 파이프라인이 아닙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재밌으실 건데,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구성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일직선으로 쭉 이어지는 게 파이프라인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쇠 파이프를 떠올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파이프라인은 단순히 이런 스트림을 일컫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파이프는 각각의 다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과정을 만약에 우리가 의존성을 다 떨어낼 수 있으면은 이 과정들이 독립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병렬 처리가 되는 건데요. 우리가 제가 옛날에 그레이들 세미나를 할 때 그레이들에서는 병렬 처리도 가능해요 라고 세미나를 했는데, 저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병렬 처리는 어떤 성능 때문에 병렬 처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증분 처리, 병렬 처리 이런 것들이 다 성능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은 병렬 처리는 성능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성능 때문에 하는 게 맞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어느 단계에서 터트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터트리냐면은 바로 요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함이 있으면은 그 결함이 요 끝에 요 퍼블리시 이미지 뭐 이런 단계에서 터지면은 매번 할 때마다 요 단계까지 기다려야 되는 낭비가 있는데 만약에 요 라이트 코드나 빌드, 런 테스트 같이 요 앞단계에서 터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훨씬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요 파이프라인의 요소들을 병렬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병렬적으로 처리하면 훨씬 빨리 동작하면서 터질 때는 빨리 터지겠죠. 그래서 빌드 파이프라인은 그런 용도고요. 그래서 빨리 터져야 되니까 얼마나 빨리 터져야 되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빌드 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근데 20분 이내라고 이제 되게 많은 책들에서 얘기하는데 그 책들이 다 생각이 있어가지고 10분 이내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서 10분이 좋아라고 얘기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넘겨받아가지고는 다 10분, 10분, 10분 이렇게만 앵무새처럼 하는 거예요. 더 빠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서는 뭐 10분을 권장하는 이유가 이렇게 10분 딱 돌아갈 동안에 뭐 옆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는 게 10분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인이가 가능한 거고 한국에서는 빠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만 10분입니다.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존의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어느 점을 개선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걸 이제 보시면은 조금 관심이 생길 거예요. 제가 아까부터 관심이 생길 거라고 했는데 관심이 안 생기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무튼 보시면 그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컬리라고 하는 그렇고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 그 물류 SCM에 한해서는 적어도 피처 브랜치 단위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피처 브랜치 단위로 작업하는 걸 되게 부자연스럽게 생각을 잘 안 해요. 예. 그냥 원래 그런 줄 알고 심지어 와가지고 피처 브랜치를 막 현란하게 쓰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은근히 또 도취돼요. 저도 막 쓸 줄 몰랐는데 와가지고 배우고 나니까 나중에 이제 저 다음에 오신 분한테 막 그걸 알려줄 때 은근히 좀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피처 브랜치 방식이 사실은 되게 올드하고 별로 좋지 않은 방식이라는 걸 알게 돼서 오늘 소개를 드린 거예요. 별로 좋지 않다는 거는 뭐 품질적으로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 피처 브랜치는 요 빈센트 드리슨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아저씨가 2010년도에 발표한 방식입니다. 우리가 이 방식을 가지고 지금 이제 각 팀들이 조금씩 이제 뭐 응용을 하거나 변형을 해가지고 쓰는 건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깃도 옛날에 한번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 깃을 세미나 할 때도 이 아저씨의 블로그를 들어가서 이렇게 봤었어요. 그래서 아, 뭐 이런 원리군 하면서 이제 넘어갔는데 제가 다시 들어가니까 딱 요 색깔에 딱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성찰 노트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물론 당연히 영어입니다. 번역을 하니까 성찰 노트라고 돼. 성철님 성철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자기가 10년 전에 이거를 구상을 했는데 이제 2020년 기준으로 이거는 요즘처럼 지속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는 이런 트렌드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요 만든 원작자가 직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훨씬 간단한 GitHub 플로우를 쓰라고 권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GitHub 플로우도 우리가 이렇게 브랜치를 따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브랜치를 따서 작업하는 게 뭐가 나쁜 건데? 라고 생각을 해보면 브랜치를 따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만약에 작업이 완성이 안 됐을 경우에 그 브랜치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럼 결국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계속 재고가. 제가 앞에서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제조업에서 지금 뭔가 혁신을 했던 방법들을 우리가 지금 배운 거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조업에서 재고가 뭐냐면 이 재고가 결국 돈이기 때문이에요. 뭐 우리 그 SCM의 재고팀은 재고가 들어오면은 뭐 데이터가 쌓여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에요. 그래서 재고가 줄어들면 결국은 연관된 사람들이 여유 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재고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인데 이 소프트웨어에서는 재고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피처 브랜치 방식으로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재고가 계속 둥둥 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계속 그 운영이나 혹은 어떤 그 중심 브랜치에 이게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둥둥 떠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피처 브랜치를 따지 않고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냐면 여기 나오는 바로 트렁크 기반 개발로 가야 돼요. 트렁크가 바로 그 나무의 그 가운데 뿌리잖아요. 결국은 가지에서 나무 뿌리로 가는 식으로 우리가 방향이 전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트렁크 기반 개발은 뭐 용어 자체는 그 컨티뉴어스 인티그레이션이 나오고 나서 나온 얘기지만 이 개념 자체는 이미 사실
CI가 태동된 후에 바로 나온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로 뭐 최신 개념은 아니고요. 그래서 마틴 파울러의 그 제가 위에도 링크해 놓은 요 블로그를 가보시면은 어디서? 여기 있네요. 네. 음, 여기 있네요. 그 자기가 이제 그 요 블로그를 계속 이제 그 일정 주기마다 계속 업데이트 한다고 했잖아요. 아마 이거는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트렁크 기반 개발이라는 게 있다고 들었다. 근데 내가 이제 그걸 설명을 들어보니 얘가 결국 어디서 음, 일반적으로 이거를 지속적 통합과 동료로 본다라고 마틴 파울러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얘기를 들어보니까 트렁크 기반 개발이 뭐야? 결국 지속적 통합이랑 똑같은 거잖아. 하고 블로그에 쓴 거예요. 즉 우리가 CI를 정말로 이제 궁극적으로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피처 브랜치 방식을 써도 뭐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처 브랜치를 쓰면 필수적으로 결국 재고는 쌓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고를 반드시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트렁크 기반의 개발을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세미나에서 이렇게 강하게 주장한 적이 잘 없는데 오늘은 한번 주장을 해본다고 하면 그래서 또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트렁크 기반 개발을 하고 있는 이 팀이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엔진이나 혹은 아까 말씀드렸던 데브옵스 리포트를 보면요. 트렁크 기반 개발을 하는 팀들이 대체적으로 성과가 높대요. 당연하겠죠. 트렁크 기반 개발을 해야지 결국 사이클 주기가 짧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클이 짧은 팀이 대체적으로 성과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과를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려면 CI/CD를 뭐 GitHub 액션을 열심히 공부하고 뭐 젠킨스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최종적으로 근본적으로 트렁크 기반 개발도 우리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렁크 기반 개발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개발 주기를 짧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 개발 주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개발 주기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건요. 여기 앞에 보시면은 뭐 컴파일이나 이런 단계들은 대체로 몇 안 되고 대부분은 테스트예요. 테스트 단계를 우리가 줄일 수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요 사이클은 짧아질 수가 있는데 테스트 단계는 굉장히 필수적이면서 또 반대로 우리가 이거를 머리를 잘 쓰면은 시간을 왕창 단축시킬 수가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그 테스트 코드에 해박하신 분들이 많이 보시는 피라미드가 바로 이 마이크 콘의 테스트 피라미드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단위 테스트를 제일 많이 짜고 그 다음에 뭐 의존성이 있는 뭐 서비스나 뭐 UI 테스트를 짜래요. 조금씩 짜래요. 근데 요 테스트 그림을 우리가 이해하기 앞서서 요 마이크 콘이라는 요 테스트 피라미드를 만든 분이 뭐 하는 분인가를 한번 알아야 되는데 이 마이크 콘이라는 분이 사용자 스토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 책을 쓰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책을 읽고 지금 그 지라보드에서 그거 하는 거거든요. 뭐뭐 해야 된다 하면서 뭐 다루 끝나가지고 막 하잖아요. 뭐 이게 유저 스토리야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 개념을 정립을 시킨 게 이 아저씨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만든 요 테스트 피라미드를 이 아저씨가 만들었다고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고 다시 보면요. 각 요소가 분명히 비율적으로는 차이가 있는데 절대 빠지면 안 되고 반드시 필요 이상으로 다 포함은 돼야 되지만 비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즉 필수적이고 비율만 차이가 있다. 이거를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요 총합이 우리가 짜는 코드의 약 75에서 80% 정도를 차지를 해야 됩니다. 그 테스트 커버리지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그 테스트 책들에서 테스트 커버리지는 되게 그 코드로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테스트 커버리지를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개발을 하지 마세요라고 책에서 만들 얘기하거든요. 그 제가 읽어봤던 이펙티브 테스팅 같은 책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테스트 책만 읽으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기 쉬워서 아 그래 테스트 커버리지는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역시 진심을 다해서 테스트를 짜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테스트는 요 CI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고 요 CI에서는 테스트 커버리지를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왜 챙겨야 되는지는 이제 여기 맨 마지막에 지속적인 배포 단계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지속적인 배포를 설명하려고 지금 이 기나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위 테스트 단계를 한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빠르고 작은 단계잖아요. 이 단계가 그래서 언제 들어가면 좋냐면 이제 파이프라인 전략을 이제 우리가 짤 건데 이 파이프라인 전략에서는 기본적으로 로컬에서 커밋하는 단계에 이걸 넣으라고 권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IDE를 켜가지고 여기서 커밋 딱 누르면은 뭐 팀에서 팀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커밋이 됐네 이제 이러고 마는데 사실은 이 단계가 되는 순간 쫙 돌면서 뭔가 이제 단위 테스트가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얘네가 빠르기 때문에 단위 테스트인데 얘네를 또 뭔가 구체적으로 테스트를 하겠다고 의존성을 넣고 이러는 순간 얘네는 단위 테스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존성이 없어야 되고요. 하지만 반대로 그 한계점 때문에 단위 테스트만 주구장창 짜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고요. 그리고 통합 테스트는 요 윗단계인데 우리가 요 뭐 서비스 테스트나 혹은 의존성이 있는 건 통합 테스트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로컬에서 푸시가 돼서 단위 테스트를 다 통과했으면 얘를 이제 그 클라우드로 쏠 거잖아요. 클라우드로 쏘는 순간에 발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발동이 될 때 얘네가 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는데 그때 잘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도 같이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인수 테스트가 있는데 바로 요 UI 테스트예요. 이 UI만 보시고는 화면으로 하는 게 인수 테스트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 화면 테스트는 할 얘기가 많아가지고 준비를 해봤는데 할 얘기가 많으시죠. 여기 보시면은 UI 테스트가 비율이 굉장히 작은데 그 UI 테스트의 그 권장되는 단계도 보면은 통합 테스트랑은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이 인수 테스트는 뭔가를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유닛 테스트나 서비스 테스트 한 다른 분들의 코드나 혹은 제 코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뭐뭐를 하면은 뭐뭐가 도출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결과를 가정하고 그 결과 검증되는 식으로 테스트 코드를 짜는데 이럴 때 짜는 테스트 코드의 목적은 내가 설계한 대로 동작을 하는 거야를 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인수 테스트는 달라요. 인수 테스트는 사용자가 이렇게 할 때 이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 아니야? 아니에요. 요 두 단계에서는 우리가 하다못해 뭐 HTTP 코드를 리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식의 코드도 짤 수가 있는 거예요. 500이 나오거나 400이 나오거나. 그래서 근데 하지만 사용자는 500이 나오고 400이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용자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결론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수 테스트는 다른 테스트들보다 훨씬 의존성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개수가 적어야 돼요. 하지만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이 인수 테스트는 화면으로 쓰는 우리가 GUI라고 하죠. GUI를 쓰는 테스트와 이제 프레임워크를 쓰는 테스트가 있는데, GUI 테스트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요. 요 위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우리가 분포를 시킨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우리의 GUI 테스트입니다. 하지만 필요는 하거든요. 그래서 인수 테스트 요 단계 요 세모를 잘라서도 보면은 아래 단계가 그냥 코드로 검증하는 인수 테스트고요. 요 윗 단계가 GUI를 활용한 테스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사람이 하는 거랑 어떤 뭐 시스템으로 하는 거랑 둘 다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시스템으로 하는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람이 하는 거는 요 CI 단계가 지난 이후에, 즉, 요 단계들을 통과를 한 다음에 요 단계쯤 되겠죠. 요 단계쯤에서 사람이 투입이 되는데 이때 사람이 투입돼서 하는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그 탐색적 테스팅이라고 하고요. 이 탐색적 테스팅에 대한 세미나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부 시스템이 하는 거고 이 시스템이 하는 요 UI 테스트에서도 밑에는 코드로 검증을 하고 위에는 우리가 화면으로 검증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두 개가 비율이 다르다는 얘기는 두 개가 사용되는 용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저장소에 푸시해가지고 병합을 할 때 발동하는 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바로 아래에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쓰는 게 인수 테스트예요. 우리가 인수 테스트가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일반적으로 given, when, then 뭐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테스트 코드를 짜시잖아요. 이게 이제 BDD라는 방법인데 이 BDD가 궁극적으로 쓰여야 되는 단계는 바로 이 인수 테스트예요. 그래서 의존성을 왕창 가져가고 BDD 사용자는 이렇게 입력했어? 그럼 이게 나올 거야? 그럼 이게 결론일 거야? 라고 이제 가정을 검증하는 식으로 코드를 짜는 게 인수 테스트라는 거죠. 그럼 UI 테스트는 이제 언제 쓰이는지를 우리가 볼 건데 UI 테스트는 밑에 설명들이 바로 스모크 테스트 단계에서 쓰입니다. 스모크 테스트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배포가 될 거예요. 뭐 테스트를 전부 통과하고 딱 배포가 되면은 배포가 딱 될 때 우리가 그 AWS에서 코드 디플로이 과정을 한번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코드 디플로이 과정마다 계속 헬스 체크라고 하는 API를 쏴요. 헬스 계속 쏘거든요. 그래서 헬스가 이제 리턴이 안 되면은 코드 디플로이가 계속 하염없이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헬스 API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헬스 API와 그 UI 인수 테스트는 좀 다르지만 스모크 테스트는 좀 용도가 다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어플리케이션이 뜨고 스모크 테스트가 자동으로 발동하면서 UI 테스트를 쉽게 얘기하면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뭐 셀레늄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만약에 실패를 하면은 어플리케이션을 롤백을 하는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복잡한 용어로 뭐 통합 테스트니 인수 테스트니 뭐 단위 테스트니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그 구글 엔지니어는 이렇게 일한다라는 책을 보시면은 구글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의존성의 크기를 가지고 그냥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뭐 의존성이 적은 거는 스몰 테스트, 좀 중간짜리는 미디엄 테스트, 큰 거는 이제 라지 테스트 붙이고 이런 비율로 이제 구성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은 뭐 구글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테스트하는가라는 책에서 소개가 되는데 구글은 메인 코드 개발자와 더불어서 테스트 코드 작성하는 개발자도 추가적으로 채용을 한대요. 뭐 테스트 코드를 이 사람이 전담해서 작성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사람이 작성한 메인 코드를 개발하는 사람이 작성한 테스트 코드를 검증하는 전문 테스트 코드 개발자가 있을 정도로 구글은 테스트 코드도 메인 코드의 버금가게 중요하게 따지고는 그거를 이렇게 비율적으로 스몰, 미디움, 라지로 나눠가지고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게 궁극적으로 CI 단계에서 발동을 하면서 동작을 한다는 거죠. 어디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아주 안정적인 이제 배포가 어떤 건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테스트가 끝나고 이제 배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스트 단계가 부족해가지고 에러가 터지면은 사실 이렇게 앞에서 테스트를 신나게 한 게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뭐 테스트 케이스를 뭐 1000개를 돌리고 2000개를 돌리고 뭐 3000개를 돌렸는데 백날 돌렸는데 올라가가지고 새벽 2시에 터져갖고 다 잠에서 일어나면은 그게 테스트 코드를 짠 보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이 과연 있을까를 누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게 이제 뒤에 설명드릴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도식표를 한번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폴듀발의 지속적인 통합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 작업물 A, 작업물 B, 작업물 C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말하는 그거예요. 이제 완성된 코드예요. 완성된 코드가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각각이 90%의 신뢰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90%라고 하면은 야, 씨, 엄청 잘 만들었네 라고 하겠지만 문제는 이 세 개가 서로 엮이면서 발생하는 총합 완성도는 73%라고 합니다. 뭐 이 계산식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책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는 되게 완성도가 높은 코드를 여러 번을 배포하는데 그게 서로 엮이면은 완성도가 70%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70%도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꿔 얘기하면 30%의 구멍이 있는 거고 사용자가 10번 클릭을 하다가 실수로 한 10번만 클릭하면 그 중에 3번은 반드시 에러를 터뜨린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테스트 단계를 많이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거는 배포량이에요. 배포량을 기본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뭐 2주일에 한 번, 뭐 하다못해 뭐 3, 4일에 한 번 배포를 하는데 배포량을 물리적으로 줄이기가 어려워요. 물리적으로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되려 저희 팀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하나 더 추가할게요 하면서 뭐 추가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 작업물 D, 작업물 E, 작업물 F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곱하기가 되면서 전체적인 시스템은 쭉쭉쭉 떨어지는 거예요. 완성도가. 그럼 배포량을 줄여야 되는데 배포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지속적인 전달과 그거에 발전해서 지속적인 배포를 알아야 됩니다. 지속적인 전달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뭐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이렇게 배포하는 이유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요. 배포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래요. 배포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고 그래서 그래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 각각의 피처 브랜치를 하나로 머지하는 작업이 일단 기본적으로 까다롭고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트렁크 기반 개발을 쓰면 해결할 수 있겠죠. 그냥 바로 메인 브랜치에다가 그냥 바로바로 그냥 푸시를 하는 거예요. 뭐 피처를 따지 않고.
그럼 오케이 좋아. 그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포를 매일매일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냐하면 배포 승인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배포 승인 절차는 뭐 필요하니까 당연히 있는 거겠지만 적어도 제가 읽었던 요 책들에서는 배포 승인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포 승인 절차도 좀 간소화를 시키게 되면 우리가 배포를 아무래도 되게 간편하고 자주 할 수 있고요. 이 문제도 다 같이 한번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제가 발표 규모가 커가지고 이거는 감히 크게는 말 못하겠어요. 아무튼 예, 관심 있으시면은 배포 승인 절차를 줄이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배포 승인 절차가 줄어들고 테스트 단계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계마다 이렇게 퍼지게 되면서 테스트가 전부가 다 도는 게 아니라 각 단계별로 돌게끔 설계가 되면은 그 배포 단계는 굉장히 짧아지고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배포하는 게 쉬워지는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간 게 이제 드디어 설명을 드리는 지속적인 배포예요. 이제 이 지속적인 배포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나면은 앞서 설명을 드렸던 아마존처럼 이렇게 하루에 뭐 수만 번씩 배포하는 것도 우리가 실제로 가능할지 모릅니다. 네, 이렇게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무튼 이론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그 2009년도에 요 티모시 피치라고 하는 분이 이제 만든 개념인데요. 재밌는 거는 2009년도에 만든 개념이다 보니까 그 전에 나왔던 CI/CD 책들에서는 이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재밌는 게 여기 지속적인 통합이나 이런 책에서는 이게 2007년도에 나온 책이다 보니까 그 책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커밋 한 번으로 배포까지 되는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로 끝나거든요. 근데 그게 실제로 2년 후에 이 사람에 의해서 개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속적인 배포고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푸시를 한번 하는 순간 바로 배포까지 가는 거예요. 푸시를 하는데 배포까지 간다고 하면은 이게 뭐 정신 나가는 소리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해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우리가 배포는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포는 반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코드를 조건문으로 한번 랩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배포를 하고 필요할 때 그 조건문을 우리가 토글을 해가지고 풀어버리면서 운영에 녹여버리는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게 매일매일 푸시를 하면서 배포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밑에 제가 코드를 보여드릴 건데 바로 이제 이런 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그 주먹구구식으로 짠 거고,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규모를 키우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외국에서는 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하는 식의 영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를 참고하셔도 되는데, 이제 만약에 이것도 쓰기 싫고 그냥, 뭐 데이터베이스로 그냥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구현이 가능한데, 쉽게 얘기하면 DB에다가 미리 값을 넣어놓고, 그 DB 값을 바꾸면은 요 조건문이 뚫리면서 우리가 코드가 어플리케이션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쓰는 거예요. 스위치네요. 스위치예요. 정확해요. 스위치를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좋은데 라고 보면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되면은 모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날 잡아서 배포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배포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 자주 배포하는 조직이 심지어 장애 발생이 훨씬 적다고 했잖아요. 장애 발생이 훨씬 적어져요. 신기하게도. 왜 그러냐면은 한번 배포할 때 배포량이 왕창 줄어드니까 만약에 배포됐는데 뭐가 터지면은 다시 이걸 회수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서 그래요. 그리고 그 절차도 굉장히 간소해서 그래요. 만약에 저희가 운영에 배포했다가 터지면은 그냥 대대적으로 일단 슬랙에다가 알려야 되잖아요. 홍님 하면서 알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홍님이 나가 계시면은 홍님이 집에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승인 받고 핫픽스하고 이러면 이제 정말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고 이러는데 이게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롤백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빨라지고 간편해지게 됩니다. 커밋 한 번으로 배포가 되고 커밋 한 번으로 롤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도널드 레이너츠슨의 논문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두 덩이를 최종적으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얘를 쫙 이렇게 잘게 마이크로 단위로 쪼개게 되면은 여기 나오지만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낮아져요. 왜냐하면은 이게 한번 스텝을 뛸 때 확 변화를 하는 거랑 다르게 여기서는 잘게 이렇게 정말 가랑비에 젖듯이 배포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배포가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거는 지속적인 배포이고요. 이 지속적인 배포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트렁크 기반 개발을 아무래도 해야 돼요. 이 작업 브랜치 방식으로는 푸시를 해가지고 뭔가 배포가 되는 거는 아무래도 절차가 중간에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위에서 말씀드렸던 배포 승인 절차도 좀 단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위에서 이론을 쭉 정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포가 되면 이 스위치를 이제 거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절차가 다음과 같아요. 티켓을 기본적으로 2개 이상 띄웁니다. 작업하는 티켓이랑 삭제하는 티켓을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에다 녹여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운영이나 뭐 스테이징 단계에서 개발자 그 QA의 테스트가 필요하면 QA나 혹은 뭐 개발자가 요거 값만 싹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녹아들면서 QA가 테스트를 하겠죠. 뭐 스테이징용 코드를 바꾸면 스테이지에 반영이 될 거고 뭐 운영 코드를 바꾸면 운영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그 스테이지에 반영해 주세요 하면은 막 열심히 말아가지고 배포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이것만 그냥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테스트가 끝나고 이제 운영까지 실제로 나아갔을 때 뭐 며칠 지나봤는데 괜찮아 별게 없어 하면 이 조건문을 이제 제거하는 티켓을 띄워서 이 조건문만 싹 걷어내면 완성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테스트까지 다 하고 다 해가지고 이제 운영까지 내보내고 이 조건문까지 이제 걷어냈는데 갑자기 뒤에 터지면은 그러면 이 조건문 전에 있는 형상으로 이제 리버트만 하면 돼요. 간단하죠? 참 쉽죠? 네. 적어도 우리가 뭐 피처 브랜치를 열심히 말아가지고 태그를 따고 뭐 이게 뭐야 하면서 뭐 추적을 해가지고 막 하고 막 머지를 하고 리베이스를 하고 이런 거보다 훨씬 간단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가능해지면은 또 좋은 점이 뭐냐면요. 아까도 제가 이 과정의 결국 최종 목적은 요 린 매니팩처링의 목적이랑 동일하게 우리가 생산성을 향상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이제 기획이나 여러 단계에서 우리가 이거 아리까리한데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냥 쉴 새 없이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는 완성품을 내놓지만 이게 만약에 바로바로 운영에 배포되는 시기에 가능해지면은 그냥 이번 주에 바로 그냥 반영을 해보고 살펴보다가 아님 말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아님 말고가 가능해지는 게 또 요거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 수 있고요. 정리를 해보면은 궁극적인 지향점은 개발자가 저장소에 이렇게 푸시만 하면은 바로 배포가 되게끔 설계가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요. 요 좋다는 거의 근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요 제조 방식과 요 각각의 이론들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질문이 필요하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천 사항을 그냥 제가 막연하게 떠올려 봤는데요. 뭐 트렁크 베이스를 해보자, 혹은 뭐 배포 절차를 간소화하자, 뭐 배포 승인 단계를 없애자라고 얘기했지만, 만약에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 하고 있는 방식에서도 실천해 볼 수 있는 거는 일단 통합 빈도를 좀 높이면 좋을 것 같고요. 통합 빈도를 높이려면은 작업 단위를 쪼개야 돼요. 그러니까 뭐 욕심을 내가지고, 뭐 CRUD를 다 가져가서 하지 말고, 뭐 C 이렇게만 가져가서 하고, R은 또 딴 사람이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코드를 왕창 짜가지고, 이 CI 단계에서 테스팅이 자동으로 일어나게끔 우리가 시프트 레프트를 실천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 안 드렸네요. 여기 이렇게 바로바로 배포를 하면은 그럼 PR 리뷰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 구글 엔지니어는 이렇게 일한다랑 그다음에 여기 지속적 배포, 발렌티나 셀레비의 지속적 배포 책을 보면은 뭘 권장하냐면 여기서도 이제 에자일 방법이 나오는데 바로 페어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래서 페어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는 자주자주 상대방의 코드를 확인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페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은 맨날 옆 사람이 하는 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배포를 하게 되면은 배포량이 적기 때문에 코드 변경량이 작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휙 보고 휙 돌아올 수 있는 양이 된다는 거고 그게 어렵다고 하면은 우리가 PR을 올리면 되는데 그 PR의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게끔 서로 약속을 해야 돼요. PR이 뭐 하루나 이틀 넘어가지 않게 우리가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 PR을 볼 때 되게 주의해서 봐야 되는 거는 바로 이 조건문이에요. 이 조건문이 없이 그냥 배포되면은 이 지속적 배포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대참사 배포가 되기 때문에 PR을 할 때 봐야 되는 건 이 지속적 배포고요. 요 조건문이나 요 토글링 이게 어렵다고 하면은 이런 라이브러리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설명을 안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퀄리에서는
퀄리가 아니라 저희 이제 SCM에서는 정적 분석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되게 뭔가 불편하고 필요 없다고 해서.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그 조건문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게 되면 정적 분석이 굉장히 유용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정적 분석을 여기다 넣은 거고요. 실제로 구글에서는 제가 구글 안 가봐가지고 이 책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여기 챕터 8을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은 구글은 이 컨벤션을 굉장히 오랜 시간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벤션을 완전히 익히게끔, 그냥 몸에 익히게끔 숙달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이런 거를 빼먹지 말고 하게끔 하려고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빼먹지 않고 배포가 되면은 이제 대형 사고가 나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정적 분석이나 어떤 PR립이나 혹은 뭐 페어 프로그래밍으로 이걸 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것들이 어쨌든 운영에 나가서 우리가 토글을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는 분명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테스트 단계가 앞 단계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버리지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요 CI 단계에서도 그래서 커버리지가 일정 이상 떨어지면은 통합이 안 되게끔 강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요 지속적인 통합 책에서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네, 여기 보면은 뭐 토론을 하고 나서 톰과 리사라는 사람이 85% 이하면은 빌드를 실패시키자라고 이 책에서도 그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코드 커버리지가 아까 제가 필요하다라고 굉장히 목청을 높여서 말씀드린 거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 커버리지를 높이고, 그 다음에 그런 거는 굉장히 필요하고, 그럼 QA분들은 어디서 좀 실천 사항을 찾으면 좋냐면, 코드 커버리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커지는 거예요. 예, 요거 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비율은 유지하되. 그러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UI 테스트가. 그래서 요런 테스트 설계 단계에 QA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QA분들이 테스트 케이스를 짜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는 뭐 제가 아직 테스트 책을 뭐 전권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봤던 몇몇 책에서는 아주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그 테스트 케이스는 사실상 방금 말씀드린 요 테스트 코드나 테스트 자동화가 해줘야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시프트레프트가 우리가 잘 이루어지면은 QA분들은 테스트 케이스를 짜서 테스트하기보다는 탐색적 테스트를 해야 하는 게 더 맞다고 얘기합니다.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일본 사람이 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분 책에서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하는데, 탐색적 테스트가 한 분야 빼고는 전부 다 테스트 케이스로 짠 테스트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검출 부분에서.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이고 반복적인 개발은 이런 식으로 일어날 수 있고, 이거가 실패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결국은 이 모든 게 아무리 시스템으로 강제를 하고 우리가 자동화를 해도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되게 잘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태도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오고, 또 방식을 무시한다고 하고요. 이것도 태도죠. 그 다음에 또 애자일이 아니게 도입을 한다고 얘기해요. 이것도 태도죠. 그러니까 태도가 제일 중요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태도를 항상 견지하면서 이 방법과 요 위에 언급해드린 이 이론을 숙지하시면은 우리의 배포 주기가 점점 빨라지고 하루에 배포할 수 있는 건들이 많아지고, 그럼 우리의 생산성과 성과는 높아지고 회사는 돈을 잘 벌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아주시나요? 네네. 일단은 이거는 굉장히 좀 윤리적인 부분인데, 그러니까 결국 아까 실패하는 원인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윤리적인 것들이 많았잖아요. 어쨌든 지금 결국 저희가 뭔가 PR을 거치고 뭐 배포에도 승인이 있고 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게 진짜 뭔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질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것과 같은 말일 수도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PR 1차적으로는 그걸 개발한 사람도 있겠지만 PR을 같이 본 사람들이 책임을 나눠가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걸 배포를 승인한 승인권자가 또 최종적으로 뭐 문제, 예를 들면 뭐 회사에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조금 더 자유롭게 도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체계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이게 트렁크 베이스로 진행이 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푸시했을 때 바로 운영이 100%다 된다
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떤 누군가가 악의적인 개발자가 이 모럴 해저드를 마음속에 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뭐, 저희 같은 경우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거래처랑 얘기해가지고 너네 사실 있고 검수 뭐 발주 100개밖에 안 들었는데 우리가 재고 1000개 잡아줄게 해놓고 나중에 커넥션으로 해가지고 막 1억씩 뒷돈 받아먹는다던가 뭐 이런 것도 솔직히 불가능한 일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혹시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PR 리뷰를 통해서 실제로 사람이 같이 코드를 살펴보고 그게 에러를 방지한다는 거는 테스트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예전에 제가 DDD 할 때도 설명을 드렸던 사람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보리스 와이저의 그 테스트 구성표를 보면은 굉장히 그 사람이 보는 뭐라고 하죠? 정적 테스트라고 했죠, 제가. 정적 테스트가 에러율을 많이 잡아내요. 그러면은 지속적 배포나 트렁크 베이스를 하면은 우리가 정적 분석을 뭔가 이렇게 바로바로 배포를 하니까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빼놓고 설명해서 그런 건데, 첫 번째로는 구글 같은 경우는 푸시를 눌렀을 경우에, 그러니까 커밋이나 푸시를 눌렀을 경우에 바로 이게 커밋이 안 되게끔 장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해가지고는 반드시 PR이나 혹은 어떤 페어 프로그래밍을 유도할 수 있기만 되면은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안전해요. 왜냐하면 변화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PR 리뷰를 한다 그러면은 못해도 최소 파일이 뭐 적을 때는 뭐 두세 개밖에 안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10개, 20개, 뭐 많을 때는 80몇 개씩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저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읽는 사람이 아무리 꼼꼼하게 봐도 그거는 솔직히 다 못 잡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배포 승인자가 이거를 승인을 안 해주는데 위험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홍우님이 옆에 계시지만 홍우님이 저희 배포를 승인해 준다고 해서 저희 코드를 완벽히 이해하고 승인하지는 않는다가 일반적인 책에서 말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냥 너희 배포하네 하고 배포하는 거를 그냥 알림 정도 받는다는 거지. 뭐 승인을 하는데 이분이 그걸 책임질 정도로 꼼꼼하게 보고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승인이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냥 절차에 불과하다는 게 일반적으로 책에서 말하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됐습니다. 제가 꼼꼼하지 않은 이상한 과정을 훌륭한 과정을 깔고 있는데 훌륭하신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인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호무님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또 요런 게 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이런 기능 단위의 수정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저도 굉장히 잦은 배포 예전부터 말씀드렸고 주장했었고 그리고 사실 뭐 기회만 된다면은 그 병희님 쪽에서 하시는 플립플롭이나 이런 것들도 저희도 같이 도입해가지고 사용해 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시너지가 많이 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이런 기능 단위의 배포가 아니라 아예 에픽 단위의 뭔가 엔터프라이즈 배포 이런 변경 사항이 필요한 예를 들면은 뭐 저희가 이제 펄체이스 오더를 버리고 테이블을 뭔가 발주 테이블을 새롭게 뭔가 만들어서 이제 저장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어느 특정 시점부터는 이게 완전히 빅뱅 거드 같은 건 대격변이 일어날 텐데 근데 이런 빅뱅을 겪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거를 점진적으로 조금씩 미리 운영에 배포해놓고 나중에 뭐 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스위치를 통해 가지고 뭐 제어를 한다 하고 혹은 뭐 양쪽에 다 같이 넣다가 나중에 이게 안정화가 됐으면 한쪽을 뺀다든지 이런 방식을 취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상 이게 저희가 설계를 해야 될 게 개발 단계에서 우리가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를 설계할 뿐만 아니라 배포를 어떻게 할지도 다 세세하게 설계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그런 모든 이 배포에 대한 전략에 대한 설계하는 시간까지도 모두 다 포함을 했을 때도 과연 이게 그냥 빅뱅 배포보다 더 안전하고 더 빠를지 그런 게 조금 궁금해지긴 하거든요. 첫 번째로 뭐랄까 일단은 우리가 빅뱅 배포를 뭐 빅뱅 배포라고는 표현하지 않을게요. 그냥 우리가 배포를 해가지고 이 어떤 규모가 큰 거를 우리가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배포를 해서 운영해서 딱 했을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안전성을 담보하는데 우리가 그냥 작업 단위로 쫙 만들어가지고 배포하는 거랑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 배포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앞 단위가 그래도 익숙한 거 아니야? 더 안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작업이 완성된 거를 테스트를 한다라고 우리가 자꾸 작업 후에 테스트 단계를 떠올려서 그런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로바로 이제 운영에 배포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갑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트렁크 베이스 하라 했으니까 오늘부터 해볼까 하면서 바로 배포하고 이게 트렁크 베이스가 아니에요. 그냥 표현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는 앞에 우리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바로 어딨어? 어딨죠? 아까 뭐지? 있잖아요. 시프트 레프트. 예. 이걸 해야 돼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밋을 할 때 지금처럼 오히려 작업 단위로 하게 되면은 이 작업 단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거를 커버하는 테스트 코드를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게을리 짜게 내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TDD를 죽으라고 외쳐도 TDD를 죽어도 안 하는 팀도 있거든요. 뭐 팀이라고 하진 않을게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 단위가 작아지면은 그에 대비되는 테스트도 우리가 빠르게 간파할 수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도 같이 보면은, 너 테스트 안 짜고 배포하네? 라고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정적 분석까지 더 추가적으로 얹어지면은, 테스트 단계는 정말 필수적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시프트 레프트가 되게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바로바로 푸시를 하면은 오히려 걔가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 원리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작업 단위도 매일매일 배포를 하니까 여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요게 되는 거예요. 요게 작업 단위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할 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우리가 테스트를 돌릴 수 있으니까 하다못해 저희 뭐 팀의 이제 QA이신 뭐 지우님이 이런 식으로 배포가 될 때는 요 단계에서, 요 끝 단계에서 맨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게 다 끝나야지 자, 해보세요 하면 이제 그때 가서 다 이걸 부랴부랴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찔끔찔끔 가랭 빚었듯이 배포를 할 수 있으면은 지우님이 한 요 중간 단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번 싹 테스트 해주고 몸 풀면서 테스트 해주고 또 중간 단계에서 한번 있다가 몸 풀고 테스트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나리오적으로는. 그래서 지우님이 그걸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맨 마지막에 결국은 어디야? 네, 결국은 이제 제가 주구장창 얘기했던 이게 어느 정도 사람들의 협조와 태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과정이 얇아지는 대신에 굉장히 횟수가 늘어요. 우리가 그 일의 공수는 분명히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거고, 아무튼, 네. 여기까지가 대답입니다. 사실상 그러면 개발자나 이런 스쿼드나 이런 팀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프로덕트의 안정성을 높이는 대신에 일하는 사람은 조금 더 피곤해질 수는 있다라는 걸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윈스턴 로이스의 대규모 시스템 개발 요 논문을 보면은, 이렇게 앞 단계가 끝나면 뒷 단계가 이어받아서 하고 뒷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에서 이어받아서 하고 이제 이러는데 요 문제가 정확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요 포드 시스템의 문제랑 거의 동일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그냥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개발 단계는 기본적으로 대체적으로 뒷 단계에 있어요. 그럼 앞 단계는 누가 있냐면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들은 SI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SI 부심이 있어가지고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인정무시. 아니 뭐 똥밭에서 굴러봐야 된다라는 이제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이어받아 가지고 개발자가 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나오기가 쉬워요. 이런 방식에서는 마찬가지로 개발자도 QA한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SI 다닐 때도 보면은 막 프리랜서 아저씨들이 평상시엔 물론 되게 좋은데 참 비도덕적이라고 느꼈던 경우가 동현아 뭐 테스트는 운영에서 하는 거야 뭐 이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런 단계가 발생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에 2단계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사람들은 일하기는 엄청 편해요. 에라 모르겠다가 되니까. 하지만 그 에라 모르겠다를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방지를 하면서 이렇게 다져가면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손은 많이 들어요. 대신에 손은 많이 드는데 이렇게 했을 때 결과도 굉장히 꿀맛이에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요? 네. 16년도, 19년도, 뭐 18년, 17년도 각각의 조사에서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지금 또 소팅을 안 해놨는데 16, 17, 19로 넘어갈 때 요 코드 배포율이나 이런 점점 나아지는 요것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좋아지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UI 테스트는 얼만큼 좀 디테일하게 짜야 될지 좀 궁금한데 전에 회사 다닐 때는 저는
푸시할 때 카탈론을 돌리면서 UI 테스트까지 다 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저는 핵심적인 기능, 해피케이스만 사실 해놨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좀 나태해져서 그런지 하다 보면은, 해피케이스 잘 되니까 핵심 기능 쪽은 테스트 안 해야지 라고 넘어가다가 이제 큰 코가 다치는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동호님이 써주신 것도 이렇게 테스트 유지 비용이 되게 많이 든다. UI 드랍도가 매우 높아, 뭐 불안정, 뭐 이런 주요 뭐 인수 테스트가 비싸다는 인식을 만들어내는 주요 원인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사실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데 이걸 좀 엄청 좀 디테일하게 짜는 거까지 해야지 아까 막 푸시했을 때 배포까지 가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제가 오늘 이 세미나를 얘기를 하는데 쉽게 가면 저도 이제 지금 빅뱅으로 세미나를 하는 거니까 이제 좀 빠뜨리고 말씀을 드린 건데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I 테스트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에서도 권장하는 거는 UI 테스트는 인수 테스트 단계에서도 특히나 이 스모크 테스트에 위치하라고 권장을 해요. 스모크 테스트는 그 지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푸시할 때 발동하는 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이 뜰 때 발동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헬스 체크 같은 그런 식으로 발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그게 터지면은 어플리케이션이 롤백해야 되는 어떤 징후를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뜨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갖가지 단위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로 검증을 하는데 그게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뜨다가 터진 거니까 그 얘기는 지원님이 게을러서 유지보수를 안 한 게 아니고 UI 테스트는 반드시 변경이 적은 부분, 핵심 부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 하신 거고 실제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UI 테스트가 만약에 깨지는 상황은 그럼 어떻게 방지해야 돼요? 라고 하는데 책에서도 실제로 그런 고민들을 개발자들이 많이 했던 얘기들을 하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는 게 뭐냐면 깨지면 그 UI 테스트를 이제 자동화를 해가지고 뭐 셀레늄이 쐈는데 터지면 순간적으로 그거를 녹화를 하라는 식으로 짜라고 책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녹화를 해서 걔를 파일 다운로드 시켜버리면은 나중에 터졌다는 우리가 알림을 받았을 때 그 녹화된 거를 보고 너 지금 버튼 위치가 옮겼는데 테스트는 지금 엉뚱한 데를 누르고 있잖아.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이 UI 테스트는 비용이 크고 변경사항이 취약하기 때문에 이 스모크 단계에 위치하는 게 좋고 아무래도 핵심 단계만 테스트하는 게 좋고 그러라고 여기 마이크 콘의 피라미드에서도 꼭대기에 있는 거고 그리고 UI 테스트는 눌러보고 하면서 갖가지 꽃을 그냥 다 들쑤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연관도가 높기 때문에 연관도가 높은 애들은 느려요. 느리기 때문에 많이 짤 수 없어요. 핵심 기능만 짜는 게 정답입니다. 저 스모크 테스트 실패 시에 롤백이라는 게 사실상 인스턴스가 이미 라우팅이 시작된 후에 다시 롤백되는 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롤백이 돼야겠네요. 인스턴스가 뭔가 새로 올라가고 나서 스모크 테스트가 완료가 되면은 라우팅을 지금 저희 AWS 배포 3단계를 예시로 들면은 그 3단계 이전에 스모크 테스트가 진행이 돼야 될 거고 왜냐면 양쪽으로 이미 사용자가 들어가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런 장치가 또 있어야겠네요. 그 AWS를 예로 들어 주시면은 말씀해 주신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 왜냐면은 이거는 어떤 개론적인 거라서 우리가 실무에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구현해야 할지는 이거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각각의 시스템들이 어떤 팀은 뭐 AWS를 쓸 수 있고 어떤 팀은 뭐 블루그린을 안 쓰고 롤링 백보다 다른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때에 맞게 저희가 이거를 그냥 개념적으로 적용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론적으로는 이런 게 제일 좀 좋겠죠. 그 처음에는 노출 안 돼, 어쨌든. 근데 뭔가 노출되는 것처럼 유사한 트래픽이 생겨서 뭔가 컨트롤러든지 카프카 먼저 외부 이벤트를 받는 걸 통해서 아니면 배치 작업을 통해서 돌면서 문제가 있는 건지를 확인하고 없으면은 이제 일부만 점진적으로 노출시키고 점점 노출시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다 완전히 이제 좀 안정화됐으면 딱 되는 게 이론적으로는 좋겠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앞에 인프라가 좀 잘 돼 있어야지 트래픽 조절이나 이런 거, 인스턴스 개수나 뭐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이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스피나커나 이제 이런 걸 사용을 하고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가면
기본적으로 AWS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 클라우드 쪽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뒷부분에서 리소스를 되게 앱스트랙트 추상화해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퍼센티지 비율이라던가 아우팅 비율 같은 거를 그 설정 수준에서 그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간편하게 될 수 있는 게 될 거고 AWS 기반으로 하려면 이제 좀 많이 좀 저거 신경 써야 될 포인트가 좀 많겠죠. 개별 기능들 비슷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네, 보태봤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 제가 볼 때는 여기서는 어쨌든 피처 토글링을 잘 좀 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다가 좀 메인 핵심인 것 같고 그거가 오늘의 좀 가장 핵심적인 내용. 네. 결국 핵심을 정리하면은 결국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를 짧게 가져가는 게 예전 제조업의 이론에서도 증명이 됐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생산성이 높다는 거고요. 생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안전하다는 거고요. 프로세스를 짧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브랜치 방식부터 바꿔야 되고요. 브랜치 방식이 바뀌면은 당연히 테스트 코드는 강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시프트 레프트가 일어나가지고 안정성도 같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배포 절차를 간소화시키면은 그냥 커밋하는 동시에 바로 어플리케이션에 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배포랑 요 커밋이랑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숨에 일어나서 사용자는 좀 더 매일매일 변화된 어플리케이션을 접할 수 있는 다 같이 상승하는 그런 순환을 겪게 됩니다. 아니 할 수만 있어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리는 게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기 적응하기까지 약간 신경도 많이 쓰고 좀 잘 해서 좀 몸에 좀 익어야 저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여기 제목을 보시면은 이제 CI/CD 파트 1 개론편인데 제가 이제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CI/CD 파트 2 이제 실무에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를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짜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시고 대충 저렇게 하는 거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하려면은 제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공부를 해야 돼갖고 제가 좀 시간을 들여서 준비해가지고 한 번 더 세미나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하려고 하시면 그냥 이 피처 툴 작업을 라이브러리만 잘 해서 DB 어디 세팅한 다음에 그것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거기서부터 일단 브랜치 기반으로 하더라도 일단 그렇게 그렇죠. 해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배포 단계는 일단 아직은 뭐 승인을 받고 뭐 배포가 되고 이거는 아직 뭐 두고 그냥 우리가 형상만 일단 유지한다고 하면은 형상은 일단 거기까지는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배포 단계는 조금 더 이제 뭐 인프라 팀이나 다른 분들의 동의도 같이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저 배포 승인 프로세스가 있어서 이게 완벽히 한 방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제 생산성이 높은 어떤 프로세스라는 거는 이런 거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해하시고 돌아가셔가지고 작업을 할 때 작업 단위를 키우지 마시고 작은 작업 단위로 미래를 예상해서 더 얹지 마시고 눈앞에 있는 거를 그냥 담백하게 구현을 하고 계속 사이클을 짧게 유지하면은 그게 굉장히 불안해도 사실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나중에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바로 마스터 FC 하겠습니다. 그 화면 같은 경우는 그러면 피처 토글링 방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여기서 이제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제가 이제 읽어봤던 요 발렌티나 세르비일의 지속적 배포라는 책에서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공부한 건데 요 책은 말씀하신 대로 화면을 토글링해요. 그러니까 저는 스프링에서 토글링을 해야 되는데 화면 토글링을 알려주니까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이거를 혼자 연구하고 이제 열심히 두들기고 해가지고 어디 갔어? 이제 코드를 짜온 게 이제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화면 토글링은 훨씬 쉬워요. 더 지원되는 것도 많고. 근데 저희가 토글링 같은 거 이론적으로는 너무 이제 좋은데 사실은 이제 두 개의 코드가 다 들어있는 상태잖아요. 끄면은 전 코드가 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에는 뭐 CSS 같은 걸 많이 하다 그러면 약간 이게 두 개를 다 합쳐서 코딩을 하려고 하면 이 복잡도 갑자기 확 늘어나잖아요. 그 부분도 잘 말씀하셨네요. 제가 빠뜨린 게 많은데, 요 지속적 배포에서는 실제로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데요. 우리가 요거를 조건문을 둬가지고는 얘를 토글링 해야지라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되고요.
요 지속적 배포를 코드에서 구현하는 게 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돼야 되냐면은 바로 우리가 코드 안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프로젝트 안에서 블루 그린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가 그냥 요 코드만 싹 전환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토글링을 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컴포넌트 단위로 토글링이 돼야 되면은 컴포넌트 두 개를 만들어서 두 개를 전환을 하는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코드 쪽이라기보다는 그 배포와 인프라와의 그런 관계, 아니요, 아니요, 트래픽을 아니요. 어떻게 라우팅하느냐, 이거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스테이지 피처 서비스라는 요 클래스 안에서 이렇게 토글링을 해가지고는 스테이지 코드 반영되고 운영 코드 반영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CSS나 이런 게 얽혀 있다고 하면은 요 스테이지 피처 서비스 V1이랑 V2를 준비하고 요 V1, V2 바깥에서 V1, V2를 토글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설계가 돼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제가 그 예시를 또 자료에다가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그냥 그 좀 조잡한 코드를 제가 만들어 왔는데 만약에 여기 나온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라든가 혹은 뭐 돈을 써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써서 사서 할 수 있으면은 되게 좋은 라이브러리가 많아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UI로 가령 언리쉬라고 하는 네, 언리쉬라고 하는 애도 있는데 얘는 이제 돈 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UI를 우리가 스웨거처럼 띄우는 거예요. 안 나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아닌데. 아무튼. 네, 이런 식으로. 아, 아, 저, 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걸어놓은 애들을 UI로 이렇게 얘만 띡띡 눌러가지고는 토글을 해서 코드를 이렇게 형상해서 동적으로 배포한다는 걸 구현해주는 이런 라이브러리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여기 소개해드린 FF4J는 제가 써보진 않아가지고 이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은 우리가 UI에서도 토글할 수 있고 이게 가능하면은 이제 QA분들이 그 옛날에 제가 DDD 세미나 할 때 DDD 책에서 에릭 에반스가 DDD는 뭐 에자일의 정신을 일단 이어받았다는 전제하에 진행되는 거야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비개발자들도 코드를 대략적으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QA분들이 코드를 까가지고 이 사람은 여기다가 스테이지 티켓 네임이라는 걸로 토글링을 하네 하고는 보고 확인하고 가서 뭐 여기 어디였어? 어디였죠? 여기 가서 여기 스테이지 토글이 있네 하고는 이걸 토글해서 자기가 직접 보고 그 부분 토글해서 테스트하고 테스트 끝나면 다시 닫아놓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말도 안 하고 뭐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또 테스트하다가 터지면은 개발이 아직 안 됐나 보네 하고 다시 닫아놓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기가 싫으면은 그래서 이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코드는 이미 병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니, 그러니까 UI 테스트 중 지은님이 잘 해주시네. 엑스패스. 이미 여기 다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거나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여기 소개해드린 요 책들을 이렇게 선별해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또 질문이 있거나 이러면 얼마든지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질문 안 하시나요? 짝짝짝 이런 거지. 조금 아까 들어오신 것 같은데. 잘 들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혼자
줄줄줄 읊어봤을 때는 2시간이 넘게 걸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끝났는데 1시간 만에 너무 끝나고 빠졌을 거예요, 분명히. 뭔가 막 빠졌는데 네. 아무튼